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0월의 CPI 지수만 놓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하락 기조가 유효하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발언을 했던 연준 인사들 역시도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훈풍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도 맞닿았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양대 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는 MSCI 한국지수 편입과 편출에 관련된 이슈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편입이 된 종목은 세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현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1위 굳히기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세계 1위인 K조선을 위해 2028년까지 총 7,10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3대 정책 방향으로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 시스템 고도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천억 원을 집중 투입해 3대 탈탄소 핵심 연료인 LNG와 암모니아, 수소 기술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1,6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실현합니다. 자율운항 선박 조기 상용화를 추진해 세계 선도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탈탄소 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간 3,000명 이상의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요. 아울러 생산성을 높이는 제조 시스템 마련을 위해 스마트 조선소 구축 및 로봇 보급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실현합니다. 이외에도 조선 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네,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세대에도 더욱더 잘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전략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매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리고 유럽연합과 일본의 고부가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조선 산업은 수출 제조업 고용의 약 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력 산업이자 해운철강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국가 전략 산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국내로 보면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중소조선사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는 현재 56% 수준인 차세대 선박 점유율을 오늘 2028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조선 산업도 과거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위한 기회가 크게 열리고 있다며 조선 산업이 세계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압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이 다시 또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대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에 전분기보다 70% 정도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육박하며 직전 분기 대비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04개 기업의 올해 3분기 실적을 비교한 결과 3분기 영업이익이 39조 7,20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0.1%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공기업의 영업이익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공기업들은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4조 8,381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전기료 인상과 여름철 전력 판매량 증가로 한국전력, 한국수력 원자력 등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석유화학 업종도 유가 인상에 따른 반사 효과가 컸습니다.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이익은 2분기 1조 1,491억 원에서 3분기 6조 13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외에 IT 전기전자 업종도 흑자 전환했고 건설, 건자재, 서비스, 식음료, 유통 등도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본격적 상승 국면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진 곳도 있다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모두가 회복세를 보인 건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 조선기계 설비 등은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자동차 부품으로 전분기보다 10% 줄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전분기 업황 개선과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선기계 설비, 통신, 철강, 증권, 생활용품, 에너지 등도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기업별로는 한전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크게 늘었고요.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GS칼텍스, SK하이닉스, SK에너지, S-오일 등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반면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은 기아입니다. 이어 현대자동차, KT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MSCI 한국지수 편입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3곳이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편입된 건가요? 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업체 MSCI는 11월 정기 리뷰에서 한국지수의 금양, 포스코DX, SK텔레콤을 새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 리뷰에서는 지난 8월 주가가 급등하며 극단적 가격 상승 조건으로 불발된 금양이 편입됐고 지난해 8월 외국인 추가 투자 여력 미달로 편출된 SK텔레콤이 다시 편입됐습니다. 지수 발효일을 오는 12월 1일입니다.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는 이달 30일 종가 부근에서 종목 교체를 나설 예정입니다. MSCI는 전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수 편입 종목을 선정합니다.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입 수요가 금양의 경우 1,800억 원, 포스코DX는 1,700억 원, SK텔레콤은 1,5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MSCI 지수 편입이 꼭 주가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삼성증권은 최근엔 MSCI 편입 예상 종목들의 경우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벤트 소멸에 따른 주가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MSCI 지수 편입 종목은 코스피 대비 뚜렷한 초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발표가 주가 방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효하다며 현대오토에버,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등을 후보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조선업 투자부터 MSCI 한국지수 편입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달콤한 지수 상승에 오늘 당 충전이 되는 기분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10월 CPI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근원 CPI는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긴축 종료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우리 시장 역시 오늘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양시장 2% 안팎의 강세로 출발해 현재까지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700개가 넘어가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 20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불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50포인트가량 상승한 2,482포인트에서 장을 열었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는 2% 넘는 2,482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기관 9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3,557억 원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데 한몫하고 있네요. 이어서 개인은 오늘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매도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5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주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위까지 대부분 견조한 흐름인데요. 포스코 DX와 위메이드만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는 호실적 발표 후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다 오늘은 5%가량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두드러진 낙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단숨에 넘어선 808포인트에서 장을 열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다 현재는 2% 넘는 810포인트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기관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오가고 있고요. 현재는 81억 원 소폭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 역시 장 초반까지는 매도 포지션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장중 매수로 포지션 옮기면서 999억 원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 역시 오늘 장 초반까지 매수 포지션이었는데요.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옮기면서 1,0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섹터가 대부분인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로봇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 실외 이동 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었는데요.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면서 물류 배송이나 순찰 등 다양한 서비스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로보틱스입니다. 일본 GMP와의 합작사인 엔로를 통해 이미 자율 이동 로봇을 개발 완료했는데요. 오늘 18%까지 오름세 보이다가 현재는 15%대 강세 보이면서 2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성 델타테크도 강합니다. 오늘 10% 넘는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 3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 성격의 생명보험 관련주 오늘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안리입니다. 하와이 산불과 이탈리아 우박 등 해외 자연재해 사고가 발생하며 보험금 손해 발생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5%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각각 1%, 8%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의 주가가 4일 연속 상승하고 사실상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 주가가 연이틀 급등 중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선 10년물 금리가 하루 사이에 4.6%대에서 4.4%대로 0.2%포인트 정도 급락했는데요. 이에 금리에 민감했던 기술주들이 크게 오른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발표가 됐던 미국 CPI 지수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몰리는 쪽을 살펴보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 섹터들 먼저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좋은 이유는 양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2차 전지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반도체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좀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관련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6%대인데 관련했을 때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까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더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대다수의 반도체 섹터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만큼 반도체 섹터는 좀 굉장히 큰 훈풍을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는 물론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LNF라든지 이런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오늘 갭을 띄어서 상승을 하는 바람에 물론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초 대비했을 때 좀 밀리게 되면서 음봉으로 전환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로 어제 상승했던 라인대에서 조금 더 버텨줄 수 있는지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에코프로 2차 전지 섹터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속적인 부분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시고 거기 2차 전지주는 시세의 연속성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LNF의 경우에는 그간 에코프로 그룹주의 빚은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선 6%대 강세까지 좀 보이다가 지금은 3%대로 지금은 음봉으로 전환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양극재 공장에 대해서 증설을 좀 늦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주가 흐름은 그간 좀 빛을 받지 못했던 만큼 조금은 더 상승할 여력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LNF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선 2차 전지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물론 LNF가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룹주에 비했을 때 좀 더디게 움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가 추가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2차 전지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이 더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 그동안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하게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 쪽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성장 속도가 나와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차 전지 섹터 그동안 좀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지금 좀 주가의 위치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안 좋은 내용들이 90% 이상 줄을 잃었다면 네. 조금씩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로는 HSBC 쪽에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쪽에 대해서 내년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50% 이상 상향 조정을 한 리포트가 나와주기도 했고요. 물론
HSBC가 한 9일에 테슬라 투자 보고서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내고 그때 당시 주가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를 약 30% 정도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와주긴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전기차 섹터가 좀 많은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좀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이익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한 신사업에 대해서 선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빼고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에서 최대 공공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제도가 지난 3분기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그러니까 전기차 섹터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 긍정적인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다만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점은 과연 전기차의 Q단과 P단에서 성장성이 나와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섹터가 하락을 했던 주요 이유가 P와 Q단에서의 성장성이 나와주지 않고 있다인데 지금 이런 내용들로는 아직까지 Q단에서의 성장 속도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는 조금 더 전기차 성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 점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엑슨모빌도 그렇고 전기차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에 2조 정도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그만큼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포드, GM이 좀 전기차 성장이 조금씩 둔화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던 거를 살짝 멈추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쪽에서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초격차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제로 Q단이 나와주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엑스모빌 쪽 같은 경우에는 엑스모빌을 비롯해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리튬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가 좀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사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P단에서의 성장성도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엑슨모빌과 현대차의 이슈로 인해서 Q와 P단에서의 성장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나왔어요. 하지만 전기차 쪽에서의 성장성이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투자 심리가 완화가 되었다. 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실제로 2차 전지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를 계속 보유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신규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 2차 전지 섹터가 추세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에는 무엇인가 트리거가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네.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보류를 하자, 관망을 하고 혹시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월 그리고 11월 달에 저점을 다지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 라인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LNF와 더해서 2차 전지 sek터 전반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상신 EDP의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15%대까지도 올라가다가 지금 10%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양봉을 유지하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사실 호조를 보였죠. 거기에 더해서 시간을 거래부터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자체만 살펴보면요. 2차 전지 섹터 자체에는 좀 보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신 EDP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주도주로 좀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2차 전지 섹터 내에 속한 종목군은 2차 전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신 EDP가 오늘같이 좀 큰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던 건 예상보다 큰 실적을 냈기 때문. 3분기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 대다수가 좀 부진한 실적들을 냈어요. 그만큼 실망감이 조금 컸는데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줬고 특히
그 2분기 대비했을 때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억에서 139억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신 EDP가 올라간 부분은 굉장히 깜짝 놀란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이 2차 전지 섹터와 무관하게 혼자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에 계속 속하다 보니까 관련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상신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추가적으로 네. 차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 120선까지 닿았다가 좀 주가가 밀리면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120선을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120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지지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네. 과거의 차트 흐름들을 봤을 때 120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안착하지 못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상신 EDP가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더 움직이기 위해선 120선을 강하게 뚫고 그리고 그 라인대를 안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을 먼저 살펴보시고 12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짚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반도체 쪽에서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선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 대한 기대감,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그중에서도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에 한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우스라는 기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세정 장비 기업이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싱글 타입과 배치 타입 세척을 모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TSV 공정에 따라서 세정에 대한 공정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제우스에 대한 세정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된다면 주가 저점 딛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로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인대에서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밑에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4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4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는 제우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에 다시 또 AI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글로벌 빅테크들은 AI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만큼 기술주의 신시대가 개화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증시는 AI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 랠리가 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가 대표적인 낙관론자들은 내년 AI
관련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애플의 주가는 30% 이상 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인터넷이 95년도에 인터넷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시대가 모바일로 교체될 때까지 한 15년이 정도 걸렸습니다. 모바일이 2008년, 2010년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모바일이 원래 아이폰 1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거대한 기술, 그러니까 빅테크 하나의 어떤 수명과 사이클이 보통 15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15년, 모바일 시대 15년. 그래서 아이폰 15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빅테크 기술은 무엇일까를 많은 화두를 던지는데 그게 바로 네. AI다. 중요한 건 이 빅테크가 한번 큰 흐름이 바뀔 때마다 굉장한 시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때는 MS였고 모바일 때는 구글이나 애플이었듯이 또 한 번 이런 주가의 흐름이나 크게 변동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낙관론자들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월가의 대표적 낙관론자가 에드 부시인데 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년도에 AI 관련 지출이 올해 대비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펼쳤고 특히 AI 앱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면서 애플이 한 30% 정도 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AI 흐름에 대해서 낙관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만 봐도 기술주의 그 추가 베팅하는 자금이 몰리면서 나스닥 100 지수는 41% 증가했는데 실제 S&P 500 지수는 15%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기술주에 많이 몰렸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내년에는 더 갈 것이고 기술주의 이게 수익 창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 정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AI와 관련해서 더욱더 발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우위를 점한 기업은 어딜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에 편승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 AI를 발표를 했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고 모바일에서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이게 편승하지 않으면 결국은 낙오되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구글, 메타 경영진들은 AI에 투자를 무조건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주에 오픈 AI의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오픈 AI가 이번에 발표를 했죠. 굉장히 GPT-4 이후에 GPT-4, 3.4 발표하면서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연초에, 네. 자기 연말부터. 그래서 조금 6개월간 주춤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오픈 AI의 발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두 가지 면에서 파격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AI의 가장 큰 단점은 좋다 이거죠. AI 되게 좋은 기술이고 한데 그래서 소화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질문에 네. 빠지셨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의 앱스토어처럼 GPT의 앱스토어 같은 걸 만든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또 하나의 파격적이었던 거는 기술은 훨씬 좋아졌는데 가격이 구독료가 내려갔어요. 이 두 가지는 저는 굉장히 큰 이제 기술적 진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이 그 기술 격차를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I라는 거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데이터라는 막대한 양의 피딩이 돼야만이 그 AI가 발휘를 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구조로밖에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MS나 오픈 AI가 굉장히 일단 MS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위적 시장을 차지하고 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겉으로는 오픈 AI하고 구글하고 싸움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뺏겼던 그 검색 시장의
아성을 구글에게 뺏겼던 아성을 MS가 다시 가져올 태세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뉴스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지금 AI 관련 인재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최고가가 1,000만 불, 130억. 진지까지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도체의 이런 그 HBM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모두 AI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은 내년도는 AI로 갈 수밖에 없다. 빅테크의 흐름이 바뀌는데 거기에서 선점을 먼저 우선한 거는 네. 지난주 발표까지 봤을 때는 오픈 AI, MS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내년에 AI가 사실 뭐 더 좋아질 건데 그중에 선점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 넘어와 볼게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도 AI 시장에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진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까요? 국내에 일단 AI 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기업의 전략이 너무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네. 지난주 9일 날 카카오의 홍원택 대표가 발표한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발표했냐면은 뭐라 그랬냐면 최근 오픈 AI가 서비스와 고객을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카카오는 메신저라는 실행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요거를 서비스를 하겠다.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네이버는 AI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경쟁력인 게 네이버의 장점이고 네. 카카오는 지금 홍은택 대표 말은 직접 네이버 클로바엑스 같은 기술을 개발하진 않겠다. 오픈 AI 같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탑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광고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 네. 네이버는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줘서 이런 거죠. AI는 그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만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질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자 기업들만이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오픈해 주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AI를 쓰고 싶은데 굉장히 보안성 많은 기술이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오픈 안 하겠죠. 경쟁사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술만 빌려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로바엑스 발표 이후에 700개의 기업이 기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4분기쯤에는 이 AI 클로바엑스 관련 매출이 아마 보고가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지는 봐야 되는 거고 카카오는 전혀 다른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글로벌한 기업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기술을 만든 거를 빌려서 자기들은 상업성 광고를 붙여 돈만 벌겠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AI지만 지금 플레이 방식이 전혀 달라졌다. 그것도 그럴 것이 후발주자들은 네. 그 선발주자들의 AI 기술만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공급이나 보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그 지난주에 오픈 AI가 발표할 때 보면 기술은 데이터량은 더 늘어났고 기술도 더 늘어났는데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해진 거죠. 근데 후발주자를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오픈 AI나 다른 AI를 쓰는 대신에 네. 오픈 채팅 앱에서 그걸 활용해서 광고성으로 돈을 벌겠다고 이미 전략을 밝혔기 때문에 국내 AI 기업들은 아마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연합해서 합종연맹을 통해서 이 기술에 접근하는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굉장히 다른 만큼 좀 흥미롭네요. 네. 이거 역시도 네이버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카카오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점인데 그런데 대기업만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중소형 기업들도 있는데요. 뭐 솔트룩스와 셀바스 AI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우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솔트룩스와 셀바스는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트룩스는 뭐냐면 솔트룩스는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이 AI를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클라우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죠.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이번에 지난 14일 어제 솔트럭스가 NHN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NHN은 왜 동맹을 맺었느냐? NHN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AWS가 한 전체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한 12%, 그다음에 네이버가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NHN이 늦어진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좀 진입하기 위해서 AI라는 기술을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아마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두 기업이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솔트룩스와 NHN이 어쨌든 협업을 하기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에 들어간 비용을 NHN을 통해서 좀 아끼고 자기 기술을 같이 연동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다 서비스를 하겠다는 기술로 가는 거고, 셀바스 같은 경우는 음성 인술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의료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국내의 이런 중소기업들이 AI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플랫폼보다는 기존의 플랫폼들을 활용하거나 협업을 통해서 나가는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과 협업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많이 낼 것인가를 보고 그 기업들을 좀 셀렉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픈 AI나 네이버 클라우드 X라든지 구글 정도의 그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국내 기업들은 너무 늦었다, 유력하다. 그래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협업해서 빨리 시장화시켜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찾는 게 저는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하는지가 지금의 관점을 잘 바라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또 AI가 주도하는 기술주 랠리에 낙관론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도이치방크를 살펴본다면요,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 랠리와 또 인공지능 열풍 좀 다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AI가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대부분의 초기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이 처음 도입될 때는 같은 이야기가 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죠. 실제 이제 도이치방크라든지 미국의 약간 이 부분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죠. 같은 스타트업인데 AI만 들어가니까 40% 뻥튀기 돼 있더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AI만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 수익 모델이 뭔지 잘 모르겠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AI라는 것만 달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 국내에도 한 20여 년 전에 닷컴 버블이 불 때 그 당시 유행은 다 닷컴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붙여도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시기였었는데 지금 그런 시기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AI로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옥석이 갈라지겠지만 대세는 분명히 가는 것이다. 내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저는 AI 기술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AI로 가기는 간다라는 관점이신데, 사실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기업들도 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기술이 저희가 관심이 많은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걸음마를 막된 단계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기업의 승패를 가를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가 플랫폼을 장악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오픈 AI가 발표한 것은 굉장한 기술 혁신이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폰이 저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앱스토어 때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열어서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개발자들도 돈을 벌고 그 장을 열어준 애플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사실 손 안 대고 코푼 격인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이번에 오픈 AI가 발표한 게 그런 식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들은 위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음성을 통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런데 그걸로 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개발해서 앱스토어 올리고 싶어도 개발자에게 맡겨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시대까지 넘어섰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다. 저는 더 많은 개발자나 더 많은 아이디어가 그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격까지 낮춰졌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시장의 장악력에서 이번에 오픈 AI의 발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후발 같이 경쟁하고 있는 구글이나 그다음에 테슬라의 X라든지 메타라든지 어떤 전략을 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사실 이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B2C보다는 그 B2B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적용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기술 플랫폼을 빌려줘서 네. 그걸 AS해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하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네. 카카오가 하고 있는 AI도 비즈니스가 달라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네.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누가 그 시장에서의 그 플랫폼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 모델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이맘때나 올 초까지만 해도 GPT 3.0이 나왔을 때 막 환호했죠. 네. 야, 얘 봐, 막 말을 하네, 뭐 생각을 읽어주네, 그림도 그려주네. 그냥 흥미와 뭐 어떤 흥미로움과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아마 이 하반기부터는 지금 수익 모델의 싸움이에요. 이미 오픈 AI가 수익 모델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로바엑스 네이버 수익 모델 내놨죠. 그러니까 어떤 수익 모델과 그 수익 모델이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느냐를 보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AI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지난주 오픈 AI 개발자 회의 때 샘 울트먼 CEO가 뭐라 그랬냐면 이미 1억 명이 쓰고 있고 2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중에 92%,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AI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AI는 우리 그 실생활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요 AI 관련 시기는 말 그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가치가 높은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높은 것이고 초기 개발에는 모두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투자의 시초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지포스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하이밴드 메모리가 필요해서 지금 그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느냐, 누가 수익 모델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그 기업을 굉장히 판가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주도권 역할 그리고 수익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서 기술주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금리 기조도 이어지게 되면서 기술주에 사실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의 앞으로 좋아질 방향성만 보고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효할까요? 고금리 기조는 장기화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고 그리고 물가도 뭐 연일 높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 지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갈 것이다. 그러면 고금리가 간다고 해서 반드시 기술주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 저금리였을 때는 일종의 버블이었다고 본다면 고금리에서의 기술주의 판가름은 이제 알짜가 아닌 걸로 판가름해야 된다는 걸로 바뀐 것 뿐이지 고금리라고 해서 기술주가 반드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술주 중에서 수익 모델이 확실한 기업들은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금리였을 때는 소위 말해서 AI만 붙었다. 뭐 뭔가 새로운 기술, 바이오만 붙었다만 하면 그냥 투자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옥석이 분명한 시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기술주의 가치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특히 AI 관련된 시대는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고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재무구조 AI 기업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로 옥석을 가린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금리 기조에도 잘하는 기업들이 바로 진짜 기업일 겁니다. 이걸 가릴 수 있는 시점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